때문에 측면 지역으로 먼저 패스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측면 지역에 있는 선수는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1대1로 드리블 돌파 혹은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줘야 돼요. 근데 브래넌 존슨이 온더볼이 안 좋다 보니까 스피드가 빠르지만 1대1 드리블 돌파에 그렇게 재능이 없고,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연계 플레이를 잘 못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은 오히려 이제 쿨루셉스키에게 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왼발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잡았을 때 왼발잡이다 보니까 왼발로 볼을 잡아놓으면서 경기장을 넓게 바라봐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존슨이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볼을 잡았을 때 오른발로 볼을 잡아놨습니다. 패스를 줄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시야 자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끌려 나왔는데 이 공간을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측면에 있고 쿨루셉스키에게 먼저 패스가 넘어가는, 이제 아무래도 중앙 지역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 중앙이 밀집해 있어서 측면으로 먼저 패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았을 때는 왼발을 쓰다 보니까 볼을 잡는 순간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쿨루셉스키가 패스를 바로 건네줄 수 있어요. 원터치로.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프로의 바람도 못 떨어지고 여기서 좋은 패스가 나오죠. 이런 장면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자주 나왔었으니까 쿨루셉스키가 왼발을 쓰는 것에 대한 장점은 이 오른쪽 라인에서, 특히나 상대가 공공된 수비를 만들고 있을 때는 쿨루셉스키의 플레이가 브래넌 존슨보다는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브래넌 존슨을 어떻게 쓰냐면 후반전에 상대가 약간 스톱을, 그리고 아무리 정돈된 수비라도 어쨌든 공격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런 전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후반전이 되면 체력이 떨어져서 공격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약간의 틈이 생겨요. 상대가 약간 지쳐있고 또 공간이 났을 때 존슨의 스피드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운동을 능력이 부족한 브래넌 존슨을 후반전에 활용을 하면서 스피드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럴 때 쓰죠. 이 장면을 보시면 후반전에 브래넌 존슨이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뛰어들어가고 뒷공간을 그냥 단순하게 짱 때려주면 빠르게 뛰어들어가서 브래넌 존슨이 뒷공간에서 상대 수비보다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이게 브래넌 존슨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게 상대 수비가 약간 지쳤을 때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딱 한 번의 이 한 번의 터치에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이런 모습이 신기하게 선발로 나오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라인에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사르나, 메디슨이나 스포로 이런 선수들한테 볼을 공격하는 게 공격의 다양성이 더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브래넌 존슨이 뛰어들어가고 측면에서 컵백, 이 패턴으로는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 데는 약간 단조롭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브래넌 존슨을 왼쪽으로 보내면 아무래도 브래넌 존슨이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서는 달려들어가서 컵백을 하는데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 선수가 온더볼 능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왼쪽에서는 접고 들어오는 걸 또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써야 되는데 오른쪽에서는 선발로 나왔을 때는 너무 공격이 단순해지는 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쿨루셉스키보다 수비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서 전방 압박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상대 풀백이 올라왔을 때 풀백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약간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브래넌 존슨의 수비 때문에 실점을 했던 경기도 당장 풀럼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토트넘의 이 오른쪽 라인은 쿨루셉스키냐 브래넌 존슨이냐, 이 두 명의 선수를 비교할 때 장점과 단점이 되게 극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제 이 선수들을 한 번씩 써보면서 상황에 맞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뜻은 오른쪽 라인에서 쿨루셉스키도 그렇고 브래넌 존슨도 그렇고 이 두 선수가 확고한 기본으로 자리 잡기에는 분명히 부족함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라인이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브래넌 존슨이 본인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경기 결과를 바꿔놨다는 건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가능성도 사실은 쿨루셉스키보다 브래넌 존슨이 조금 더 있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스피드는 어쨌든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빨라질 만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쿨루셉스키는 본인의 이제 온더볼 능력 이런 게 좀 안 풀리는 날에는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사실은 오른쪽 라인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브래넌 존슨은 어쨌든 어떠한 경기에서는 스피드는 빠르니까 이 스피드에 쿨루셉스키 같은 연계 능력이라던가 온더볼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린 선수다 보니까 성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온더볼 능력을 브래넌 존슨이
단단하게 선발로 자리 잡기에는 좀 부족한 실력이고 실제로 선발로 나왔을 때 교체로 나왔을 때보다 활약도도 많이 떨어지는 이런 좀 아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에 이 오른쪽 라인에서의 경쟁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매우 궁금해지는 어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4월 1일 FC 온라인. 오늘 수원 삼성이 또다시 2부 리그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염기훈 감독이 이번 시즌 개막할 때는 모든 경기를 승리해서 무패로 1부 리그로 다시 승격을 하겠다. 되게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벌써 두 번째 패배예요. 심지어 네 번째 경기만에 2승 2패 두 번째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패배가 어떤 팀한테 했냐면 이랜드 그리고 오늘 부산이거든요. 근데 이 두 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팀의 감독들 김도균 감독 그리고 오늘 박진섭 감독들이 기본적으로 1부 리그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감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기훈 감독이 기본적으로 뭐 김도균 감독하고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경기를 구상하는 그런 플랜 그리고 경기에 대처하는 능력 세부적인 전술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체를 하는 타이밍이라던가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상대의 전술에 좀 대응하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감독들을 만나면 정말 고전을 많이 합니다. 오늘 경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그 전형적으로 수원 삼성이 하고 싶은 플랜은 있어요. 어떤 거냐? 왼쪽에 있는 전진우 중앙으로 들어와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풀백이 올라와서 이 공간을 채워줘요. 그러면 3백이 되거든요. 이렇게 3백을 만들고 중원에 4명의 선수를 배치하겠다. 이게 염기훈 감독의 플랜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플랜 자체가 우리가 뭐 프리미어리그를 봐도 자주 나오는 플랜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보면 이정효 감독도 비슷하거든요.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혹은 앞쪽에 있는 이희균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엄지성이 좀 중앙으로 들어와 준다거나 하면서 가운데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형태를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감독의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냥 선수의 위치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포백이지만 경기 시작하면 3백이 되고 중앙에 몇 명의 선수를 준다 이런 이야기에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의 뭔가 움직임 그리고 수비적인 플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랑 수원의 가장 큰 차이 전체적인 플랜이 있다거든요. 광주는 가운데 지역에 정우영, 이기, 김수경로, 수원이, 엄지성 유현정, 중앙에 많은 선수가 됐습니다. 수원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오늘 부산이 수원 삼성이 골을 조금 더 점유하려는 걸 아니까 약간 내려앉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요 라인 사이사이 공간에서 오히려 선수들이 너무 밀집하면 다른 부산의 선수들이 가운데로 밀집할 때 공간이 기본적으로 크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공간이 무너지려면 순간적으로 패스를 보내는 해야 되거든요.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주고 끌어내고 들어가고 다시 따라가고 그러면 또 끌어내면서 수비 끌어낸 다음에 공간 활용하고 뭐 이런 것처럼 중앙에서 선수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움직이면서 공간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수원 삼성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골 점유율 수원 삼성이 62%예요. 부산은 38%. 근데 슈팅은 수원이 18%, 부산이 18%. 점유율 대비 슈팅 횟수가 차이가 안 나죠? 오히려 유효 슈팅은 부산이 한 개 더 많아요. 10개. 이 뜻은 수원 삼성이 볼만 점유했지 볼을 점유한 다음에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플랜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경기 장면을 보시면 중원에 많은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뭐 퉁가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진우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뭐 중원에 선수가 많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줄 만한 그런 플랜이 없으니까 계속 볼을 좀 돌립니다. 볼 돌리다가 이 안쪽으로 볼을 투입하는 순간 중앙 지역에 선수를 못 끌어내서 가만히만 서 있으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상대는 그냥 볼을 걷어내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반복이거든요. 중앙에 선수만 많았지 주고받는 플랜이 없어요. 이런 장면 수원 삼성 경기에서 꼭 한 두세 번은 나와요.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우리 선수들도 많고 상대 선수들도 많아서 그 안에서 막 우당탕탕해요. 우당탕탕 공간도 거의 없고 그러다가 슈팅 한번 못 해보고 상대가 그냥 볼을 걷어냅니다.
이런 장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중앙 지역에 일단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밀한 패턴 플레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플레이가 제대로 안 나오죠. 주고받는 과정에서 요 라인 사이에서의 플레이가 안 좋으니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거든요. 염기훈 감독이 이정효 같은 그런 축구를 하고 싶다면 그냥 중앙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것에 더해서 상대를 끌어내고 유기적인 움직임이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조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성향의 축구를. 근데 여기서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중앙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했어요. 뭐 퉁가라, 전진우, 카즈키, 이종성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가 내려앉아요. 여기서 이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할 때 광주는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되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다가도 본인들이 볼을 빼앗겼을 때 수비 라인이 과감하게 올라오면서 요 앞 공간에서 볼을 다시 빼앗아 오죠. 그러니까 이게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고 해서 그냥 공격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간격 유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간격을 유지를 잘 해놓고 유지를 잘하다가 공격수들이 가담했을 때 볼이 뒤로 흘러나오면 이 공간에서 확실하게 달려나와서 역습을 차단한다. 요게 동시에 수반이 돼야 이 공격을 하다 보면 당연히 턴오버가 나오는 거잖아요. 공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많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볼을 빼앗아 온다. 이게 이제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안 빠르냐, 이거는 이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어쨌든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벤투 감독 때도 벤투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 이런 거를 막 영상으로도 그 축구협회에서 만들어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격에서 수비,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였어요. 그리고 이 속도는 간격이 잘 유지될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습을 당할 때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되게 멀어요. 생각보다 중앙에 선수만 많았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따로 놉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이 공격할 때 볼을 끌고 역습으로 나가죠. 예를 들면 로페즈 같은 선수가 요 라인 사이에서 편안하게 볼 끌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격이 머니까 일단 역습을 허용했죠. 그러면 당연히 수원 수비는 뒷걸음질 치겠죠. 근데 뒷걸음질 쳤을 때 공격을 볼을 가지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빨리 내려와서 요 라인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내려오는 속도도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선수들이 요 안쪽 공간으로 더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선택이나 안쪽으로 보내면 부산이 편안하게 요 안쪽 공간에서 공격을 하고 부산이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요. 이제는 보시면 이제 부산이 공격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비가 걷어냈죠. 걷어냈는데 수원 삼성의 크로스를 내려와 있고 임경훈 선수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앞공간으로 볼이 떨어졌을 때 편안하게 부산이 내려와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앞공간에서 간격이 멀어지다 보니까 부산 선수들이 공격할 때 편안하게 볼을 들고 올라와서 그냥 올릴 수가 있어요. 크로스. 이 장면도 크로스가 올라가고 정확하게 머리에 맞춰서 골대를 맞춥니다. 이 장면도 로페즈가 막 밀고 들어가는데 수원 삼성의 선수들이 막 들어오죠. 근데 앞쪽에 있는 선수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장상승하다가 볼이 이 앞공간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그래서 이것도 골대를 막 여기서 한 두 골은 더 먹혔어야 돼요. 이 장면도 로페즈가 뜁니다. 로페즈에서 일단 뻥 찼고 그리고 로페즈가 뛰어가니까 로페즈를 따라서 수비수가 끌려가죠. 근데 왼쪽 풀백 성호영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부산의 왼쪽 풀백. 이 다음 장면에서 중앙에 선수가 앞서 그러다 보니까 로페즈가 중간으로 나가면서 수원 삼성의 수비를 2명 끌고 나가는 순간 수비와 중앙 수비 간의 간격이 벌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 미드필더들이 있었다면 뛰어들어가는 이 성호영 선수를 같이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쪽으로 뛰어갈 때 편안하게 그냥 내주고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방지하면서 이거 득점 못했는데 득점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염기훈 감독이 이상은 공격적인 축구, 뭐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축구, 뭐 이런 본인만의 그런 뭐 철학들이 있겠지만 그 철학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일단 뭐 오늘 경기에서도 뭐 가장 큰 문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선제골 먹히는 장면이거든요. 그냥 볼이 넘어갔다가 세컨볼이 떨어지는 장면. 세컨볼이 떨어질 때 부산 선수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볼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설프게 지금 또 3백을 만들고 있죠. 그 3백을 만들었는데 좌우에 윙백들은 다 또 없으니까 3백은 어설프게 만들고 측면
수비에 대한 대비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컨 볼을 내줬을 때 측면으로 볼을 끌고 나가니까 편안하게 그냥 측면 공간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죠. 근데 이미 수비 숫자가 3명밖에 안 되고 내려오는 선수도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 가운데 지역에서 오히려 울산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가고 있어요. 2명, 3명. 수원의 선수들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크로스가 나오고 로페즈가 뛰어가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요. 중원에 있는 선수들도 빨리 복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갔을 때 로페즈가 볼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던 수비수가 또 끌려나가요. 그러면 이게 아주 공간이 되면서 편안하게 공간이 너무 활동적이고 좌우 중대를 내리면 이제 이건데 수비수가 하는 수비에서 중방 압박을 하고 수비에서 공격적인 수비를 마무리를 줘야 돼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오늘 계속 역수만 나가요. 역수를 나가니까 일단 골 점유율이 수원보다 더 많이 되는 그런 반격 유지, 수원 삼성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전방 압박 등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은 염기훈 감독의 약간 경험 부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수원 삼성이 플랜 자체가 약간 부족하다는 것도 느껴져요. 수원 삼성이 급하니까 마지막에 공격수들이 막 그냥 앞으로 뛰어가요. 그런데 뒤에서 한 명의 선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공격수들이 앞으로 뛰어가면 여기다가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산이 한 명 정도는 앞에서 견제를 하게끔 만들었고 박진석 감독.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격수들만 앞에 막 뛰어갔지 이 안으로 볼을 건네주려면 볼을 주는 선수가 좀 여유로워야 되는데 여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수가 앞으로 뛰어가는데 볼을 앞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다음 점인데 여기서 이제 축구를 받았는데 가운데서 넘겨주기가 없으니까 다시 측면으로 돌려요. 그 나중에 볼을 계속 돌려요. 돌리다가 측면에서도 계속 한 번, 두 번 주고받으면 되다가 그러다가 이 중앙에 선수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한 번만 또 올리는 공격 수자를 제대로 하는 거죠. 이게 왜 감독이 됐냐? 이거는 영종 감독의 경험 부족 이런 거 없어요. 아무튼 수원 감독이 오늘 수원을 주면서 다이렉트 선수를 그래서 이 리그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감추고 털고 가리고 아유 비지 비듬과 지루 피부염을 한 번에 리조랄로 워시하라. 약 90% 증상 개선. 비듬은 기본, 바디, 지루 피부염까지 리조랄. 바이린 뮌헨이 본인들의 홈에서 오늘 더비 매치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점유율이 6대4 정도예요. 하지만 점유율의 차이에 비해서 바이린 뮌헨이 경기를 지배한다거나 바이린 뮌헨이 경기를 주도했다 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죠. 오히려 도르트문트가 바이린 뮌헨을 상대로 훨씬 더 좋은 경기력과 경기를 주도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어요. 왜 그랬냐? 튜엘 감독이 다이어를 쓰면서 이제 약간의 고레츠카를 내리는 3백 이 전술을 쓰면서 최근에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튜엘 감독이 오늘 경기 전에 지난 몇 경기 동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질문이 이제 들어가니까 튜엘 감독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다. 누구도 그 능력에 의심하지 않는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엄청난 선수들이다. 그런데 최근에 우파메카노가 부상을 당하고 어려운 경기들이 좀 있어서 이제 지거나 비기는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변화를 준다. 그런데 전술의 변화를 줬을 때 다이어와 더리우스가 잘했었다. 그래서 지금 경쟁으로 들어간 상태인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 일리는 있는 얘기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있을 때 경기력이 엄청 좋아하고 다이어와 더리우스를 썼을 때 전술을 좀 바꾸니까 약간 어쨌든 뭐 맞아 떨어진 타이밍이 좋았다는 요 이제 감이 있지만 어쨌든 전술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이어와 더리우스가 나와서
성적이 좀 났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슈엘 감독의 그 변화된 3백, 이 3백에 대한 대응법을 잘 들고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를 쓰면서 혹은 더리우트를 쓰면서 전술을 변화시키는 요 변형 3백 전술이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를 선발로 출전시키면서 3백을 쓰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해요. 밀집 수비를 하면 예전에는 김민재가 특히나 나왔을 때는 라인을 엄청 올렸죠. 알폰소, 뭐 김민재, 더리우트, 키미 뭐 다 올라가서 라인을 높게 올린 다음에 요 가운데 지역에 선수들이 막 많이 배치했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드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요 안쪽에서 주고받는 패턴, 세밀한 플레이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심지어 뭐 고레츠카 막 이런 선수들 다 올라가 있다가 뺏기면 역습을 당하는 패턴이 많았죠. 그래서 김민재도 너무 역습을 많이 당하니까 수비라인 앞 공간에도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선수가 많아서 공으로 안 되고 뒷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고 김민재 선수도 이거에 약간 어려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를 주면서 마침 또 김민재 선수가 체력적인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될 때 다이어가 나왔을 때 변화를 줬죠. 어떤 변화였느냐? 올라가지 않고 더리우트, 다이어, 고레츠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 좁은 공간에서 뮌헨이 공격을 못하겠으니까 오히려 상대를 본인들한테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면 끌려 나올 때 이 안쪽에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수비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이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 안에서 뭐 사네, 밀러,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이 이 공간을 활용을 했었죠. 이게 그동안 바이에른 뮌헨이 3백을 쓰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르트문트가 오늘 어떻게 했냐면 뮌헨이 이렇게 끌어내는데 계속 중점을 두니까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고 약간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3백을 만들어도 안 끌려오니까 이 안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경기는 되게 답답했죠. 안 나오고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괜히 안쪽으로 패스를 주고받다가 뺏기면 역습당하고 오늘 이런 장면이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 문제는 슈엘 감독이 공격 작업에서 세밀한 패턴 플레이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알라의 개인 능력, 자네의 개인 능력 이런 거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경기들을 보면 사네나 무시알라가 턴오버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3백을 만들 때 상대가 끌려 나오니까 본인들이 개인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도르트문트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니까 무시알라랑 사네가 또다시 좁은 공간에서 개인기를 부리다가 뺏기고 역습당하고 이런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를 쓰면서 그리고 뭐 다이어가 사실 중심이라기보다 고레츠카를 한 칸 내려서 3백을 만드는 이 변형 전술이 오늘은 슈엘 감독이 완벽하게 읽혔다. 도르트문트가 고민을 많이 해왔고 연구를 해 나오니까 이 3백에 대한 파회법이 오늘 명확하게 나온 경기인 것 같다. 이 장면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하다가 볼을 앞으로 뿌려주다가 끊겼어요. 끊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역습이거든요. 역습을 하는데 필크루크가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볼을 받으려고.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다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 있으면 공격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왔을 때 같이 올라와 주면서 볼을 뺏어야 되거든요. 필크루크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다이어가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미드필더들은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약간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고 다이어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요 가운데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살짝 필크루크가 내려올 때 편안하게 볼을 받습니다. 정말 그냥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필크루크가 볼을 받아서 돌아선 다음에 뛰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역습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도르트문트가 약간은 먼저 내려앉았기 때문에 역습을 위해서 앞쪽에 필크루크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필크루크를 제대로 압박을 못하니까 필크루크가 볼을 잡은 다음에 돌아선 다음에 완벽하게 이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동안 압박 깔라까타 로얄 베르데 RP. 요즘 이런 화려한 패턴이 천연 대리석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드 스톤, 빅슬랩 포세린 등 여러 머테리얼에서 트렌드죠. 이렇게 다양한 패턴의 소재와 마주할 때면 인덕션 매치가 하나의 숙제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비스포크 인덕션 인피니트 라인은 매트한 무광 소재라 어떤 마블과 매치해도 은은하게 잘 어울립니다. 자연스럽죠? 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브란트, 아데예미, 뭐 산초 이런 선수가 뛰어 들어갈 때 충분히 시간을 끌면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브란트가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다이어가 그냥 약간 뒷걸음질 칩니다. 그래서 브란트가 편안하게 볼을 몰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아데예미에게 편안하게 찔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찔러줬을 때 더리우트랑 1대1 상황에서 아데예미가 끌고 올라가다가 슈팅, 여기서 그대로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게 다이어가 이제 선발로 나오면서부터 3백을 만들어서 상대를 끌어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한다, 이런 플레이가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가 많이 안 나온 거였죠. 그런데 오늘은 도르트문트가 내려앉으니까 바이린 미넨이 자연스럽게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가니까 턴오버가 나오면서부터 다이어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팀이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가 나왔을 때 턴오버를 따라갈 만한 스피드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아데예미가 이번엔 가운데 있다가 약간 내려와요. 오히려 필크루크가 약간 측면으로 가 있죠. 근데 이 장면도 뒤에 누가 있냐 보면 필크루크는 더리우트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수비라인 앞공간에 아데예미가 내려가고 있으면 좀 붙어줘야 되는데 편안하게 이 공간을 또 그냥 내주는 거예요. 다이어가 서 있으니까.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공격할 때 아주 수월하게 바이린 미넨의 골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열리니까 편안하게 올라와서 뛰어가는 선수를 바라보면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다이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는 이렇게 턴오버가 나왔을 때 역습에 대처하는 문제가 있어요.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썼을 때 단점이 이런 장면에서 매우 크게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이어를 쓰든 안 쓰든 어쨌든 3백을 만들면서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3백을 만드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가 이 3백을 만드는데 투엘 감독은 필요했다 라고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3백을 만들었을 때의 수비를 끌어낸다는 장점, 이 장점이 안 나오는 순간 다이어의 불안한 수비, 단점만 나오게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계속 이 장면 보세요. 우리가 그 김민재를 볼 때 하이라이트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장면이거든요. 코너킥이 올라왔어요. 근데 코너킥이 실패를 해서 상대가 역습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김민재의 하이라이트에서 봤던 거는 이번 시즌 뭐 바이린 미넨도 마찬가지고 김민재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공격에 가담하다가 상대가 끊어내서 역습으로 나가니까 막 뛰어와서 이 역습을 막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보세요. 다이어도 김민재처럼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다이어거든요. 그리고 더리우트가 여기 있어요. 더리우트.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역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다이어가 안 뛰어요. 그리고 더리우트는 전력 질주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그 다이어한테 안 좋은 점이에요. 안 뛰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뒤에 선수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앞에 있어야지. 백코트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시면요, 여전히 다이어는 거의 3보를 하는 것처럼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질주라도 해야 되는데 걸어와요. 더리우트가 전력 질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장면이 돼요. 도르트문트가 역습을 진행하는데 더리우트는 전력 질주를 해서 내려왔죠. 공격수를 따라잡았어요. 어쨌든 더리우트가. 다이어는 아예 앵글 밖에 벗어나 있습니다. 아예 못 내려왔어요. 이게 너무 큰 그 차이점이죠. 김민재와 다이어의 차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다이어가 한두 경기 나와서 잘할 수도 있어요. 다이어의 장점을 살릴 수도 있죠. 한두 경기 정도는. 근데 경기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다이어의 단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도르트문트라는 팀을 만나서 아무래도 뭐 다름슈타트, 그 전에 만났던 뭐 라치오 이런 팀들보다 어려운 팀이거든요. 어려운 팀을 만나니까 바로 문제가 발생하더라. 근데 사실은 다이어만 문제냐? 기본적으로 바이린 미넨의 뭔가 조직적인 수비가 되게 별로예요. 다이어가 앞에 있는 필크루크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아데예미가 일부러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조금 따라가줘야죠.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내려와서 올라오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풀백 리에네송을 막아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둘 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류에르송이 올라올 때 그냥 풀백 놔두고요. 아데이미가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그냥 아데이미 움직임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데이미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 다이어가 아데이미도 막아야 되고 필크루크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데이미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중앙 수비수는 따라가야죠. 어쩔 수 없이. 그럼 뒤에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붙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붙어줍니다. 그래서 볼이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편안하게 가운데 있는 필크루크에게 전달이 돼요. 이거는 다이어 탓도 아니에요. 이거는 알폰소 데이비스의 미스죠. 그리고 요 공간 너무 편안하게 있죠. 류에르송 풀백이 올라와서 사실 따라가 줬어야죠. 앞쪽에 있었던 공격수가. 근데 결국엔 이 다음 장면 보면 가운데서 편안하게 볼을 잡고 측면으로 오는 류에르송 편안하게 놔뒀고, 그러니까 거쳐서 이 공간으로 갑니다. 볼이. 그리고 여기서 편안하게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거는 얼마나 이 바이에른 뮌헨이 서로 약간 소통도 안 되고 수비적인 조직력도 부족하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다.